네, 국내 금거래소에서 순금 한 돈을 사려면 이제 93만 원을 줘야 합니다. 진짜 100만 원을 눈앞에 두고 있는 거죠. 올 들어서만 국제 금값은 70% 이상 뛰었습니다. 월가에서는 내년에도 상승 기조를 이어간다고 보는데 투자 규제 돈나머니로 불리는 캐시우드 CEO는 4, 5년 내 폭락을 예상했죠. 금, 지금이라도 사볼까요? 금 전문 투자자죠. 조기원 스테커스 대표 모시고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금 전문가 모셔서 지금 올해 금값 뭐 70% 이상 올랐잖아요. 지금 종로에 금은방에 가면 금이 좀 있습니까? 금 사러 가도 금이 없을 것 같은데. 항상 이런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금은방에 가면 금이 없다 이런 말이 많았는데 다행히 아직은 그래도 좀 금을 구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금을 투자한다라고 했을 때 아직까지는 참 매력적인 포인트가 많이 있다. 내년에는 상당히 좀 금 가격이 많이 오를 수 있는 그런 모멘텀들이 많이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좀 금을 구할 수 있다라는 건 참 다행인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런 금은방에 투자하는 분들이 실제 많이 갑니까? 아니면은 뭐 결혼 위해서 장신구를 사기 위해 그런 겁니까? 투자하는 분들이 실제 사러 와요? 그쪽으로? 대부분은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이 옵니다. 예전에는 좀 이제 뭐 돌반지 혹은 이제 주얼리 이런 수요가 많이 있었는데 금 가격이 비싸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요즘에 돌반지 선물하는 경우가 쉽지가 않아졌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제 주얼리 쪽 수요는 많이 줄어들고 오히려 투자용 제품을 찾는 사람들의 수요가 훨씬 더 많이 올라갔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팔려는 사람 늘지 않아요? 이제는 팔아야 되겠다는 사람? 그렇진 않아요? 옛날에 이제 한 2010년대 이때를 보면은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어이구 나 금 있었는데 지금 팔아야겠다 하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더 올라갈 거라는 걸 사람들이 알다 보니까 오히려 잘 안 내놓고 수요는 많고 이런 현상. 그래서 좀 공급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자주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값이 올해 쭉 오르다가 10월 말이었나요? 갑자기 온스당 4,000달러 밑으로 뚝 떨어졌는데 또 금세 올라왔거든요. 이제 다시 아까 그 당시에는 금값이 이제 꺾이는 게 아닌가 이런 분석도 있었는데 이게 다시 상승 무드를 탔다고 봐야 됩니까?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이제 한 10월까지 급격히 올라갔던 금 가격이 11월에는 조정기를 거쳐서 다시 이제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사실 요즘에 이제 금 가격이 오른다 할 때 보면은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고 조금 조정이 오는가 하면 다시 돌파하고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게 결국 금리 인하 기조가 금 가격 상승을 끊임없이 밀어붙여주는 그런 모멘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 미 연준의 금리 인하. 네, 맞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는 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이루어지겠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스탠스가 조금 더 완화적으로 바뀐다. 좀 더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이루어진다라는 느낌이 들면 가격이 더 급격하게 오르다가 약간 늦춰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면은 조금 조정기가 나오다가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조정이 비교적 짧고 얕게 지나가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제 전체적인 상승 추세의 흐름이 금 가격에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얘기를 말씀하셨는데 지금 미 연준이 이제 1월에도 FOMC를 하잖아요. 그런데 내년 한 해를 뭐 한 차례 아니면 두 차례 정도 월가에서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그 정도 금리 인하를 하더라도 뭔가 이 금값을 올리는 좀 기폭제가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 정도 가지고 금값을 뛰어 올릴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구심 같은 건 안 듭니까? 실제로 12월 FOMC가 있고 나서 내년에 대한 점도표를 보면은 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누그러뜨리게 됐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금 가격이 약간 올라가려다가 주춤하는 흐름이 보였지만 결국 내년에 연준 의장이 바뀐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제 새로 바뀌게 될 헤셋의 경우에는 좀 더 완화적인 스탠스를 가지고 있는 조금 더가 아니죠. 완전히 완화적인 스탠스를 갖고 있는. 케빈 해시, 미 백악관 국제경제위원장 아직 뭐 정확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내년 한두 번의 금리 인하가 아니라 저거는 그냥 말뿐인 거다. 실제로는 훨씬 더 많이 될 거고 더 나아가서는 내년에 양적 완화가 시작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에 금 가격이 다시 이렇게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게 내년에 재정 정책도 완화 정책 그리고 통화 정책도 완화 정책 이렇게 가지 않을까. 중간 선거까지 끼어 있으니까요. 네. 지금은 연준의 금리 인하가 결국 금값 상승의 에너지 동력이 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베네수엘라, 미국이 뭐 마치 베네수엘라를 곧 침공할 것 같은 분위기인데 이게 조금 더 금값을 올리는 요인이 되고 있나요, 지금은? 네, 맞습니다. 전체적인 금리 인하 흐름이 금 가격을 상승 추세로 이끄는 건 맞는데 여기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정학적인 리스크들이 뭐 중국은 대만을 그리고 미국은 베네수엘라를 이런 쪽으로 자꾸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는 흐름 자체가 금 가격을 더 올리는 그런 불확실성을 키워서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를 올리는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보통 이렇게 불확실성이 올라가면 안전자산의 대표적인 또 미국 국채나 달러
달러 같은 것도 같이 올라가줘야 되는데 네. 이제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달러에 대한 수요보다는 그런 불확실성이 커지면 금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지다 보니까 요즘 유독 더 금에 대한 수요가 많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지만 지금 뭐 전쟁이라는 지 4년이 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중재로 평화 조약이 이루어질 것 같지만 또 그 불투명해요. 그러니까 이런 긴장감이 좀 완화되질 않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을 보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금거래소에서 한돈 3.75g이잖아요. 한돈 사려면 93만 원을 넘어섰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맞습니다. 100만 원 정말 한돈에 100만 원. 야, 이건 거기다 가공비까지 합하면 좀 더 줘야 될 텐데 혹시 국내 금값이 국제 시세보다 조금 과도하게 높게 벌어지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 김치 프리미엄이 좀 지금도 많이 있습니까?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금 가격이 많이 상승하면서 수요가 붙으면 나타나는 게 일반적인데요. 네. 사실 이번에 조정이 되게 짧기도 했고 네.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다는 뉴스는 나왔지만 상승 퍼센테이지로 보면은 조정의 저점부터 시작해서 그렇게까지 많은 상승이 나온 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막 붙기 시작하려는 움직임이 보인다라는 거지. 예. 아직은 김치 프리미엄이 1%에서 2% 내외로 아주 정상적인 범주 안에 있다. 따라서 지금 뭐 금 투자를 한다라고 한다면 어찌 보면 실물 투자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도 보여지는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실물 투자라면 이런 금거래소에 가서 직접 사거나 네, 뭐 그런 걸 골드바를 얘기하는 사거나 아니면 KRX 금시장도 이제 실물 투자의 한 방법이니까요. KRX. 네, 그런 방법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KRX 금투자가 뭐 세금이나 이런 수수료 면에서 좀 더 유리합니까? 네, 맞습니다.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거다 보니까 수수료도 0.3% 정도로 가장 저렴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살 때 팔 때 원래는 뭐 배당 소득세나 양도 소득세가 있는데 예. KRX는 그런 것도 없다. 그래서 아주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제 일반인들도 그 KRX 금거래소에서 가서 투자할 수 있다. 항상 저희가 금값이 오를 때 얘기하면 지금이라도 괜찮을까? 너무 오른 건 아닐까? 항상 그런 걱정을 하는데 우리 조규원 대표가 보이기에는 지속 가능한 상승세, 지속적인 상승세를 좀 확신하고 있는 모양이죠. 네, 맞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내년에도 금리 인하 이슈는 계속 될 거고 앞으로 금리 인하는 더 이루어질 겁니다. 그리고 예. 더 나아가서 뭐 이런 금리 인하 사이클이 이루어진다라는 건 2008년에도 그렇고 2020년에도 그렇고 앞으로 뭐 양적 완화라던가 더 다양한 통화 정책의 부분에서도 완화적인 스탠스가 나올 거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네. 큰 흐름 자체는 이제 상승 추세로 가고 있는 건 맞다. 다만 그 과정 가운데서 약간의 조정기나 횡보기는 늘 찾아오는 거니까 우리가 긴 호흡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네. 금 가격이 사상 최고치라는 이야기만 올해 50번이 넘게 나왔다고 합니다. 항상 그래요. 네, 네, 비싸다 하면은 50번의 기회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지나친 거잖아요. 좀 네. 긴 호흡에서 우리가 바라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낙관적인 전망이 있는 반면에 제가 아까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캐시우드 아쿠 투자 인베스트먼트 CEO가 이제 최근에 금값에 대한 수요 그리고 통화량과 비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네. 기준이 좀 정확히 뭔지 모르겠습니다만 통화량 풀린 돈 대비 금 시총 가격을 기준으로 보니까 이게 뭐 대공황병이 비슷하다. 네. 그래서 앞으로 4, 5년 안에 폭락이 와도 놀랄 일이 아니다. 이렇게 예상을 했고 동시에 BIS라고 국제결제은행이 있잖아요. 국제결제은행에서도 금값이 최근에 10월 말 떨어졌다 다시 오르는 과정이 좀 투기적인 수요가 너무 많다. 네. 그래서 떨어질 수 있다. 이런 경고를 보냈는데 네. 이런 경고들 조금 우리가 새겨드려야 되지 않아요? 아무래도 뭐 단기적인 이슈의 측면에서는 이 금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좀 과열되기도 하고 네. 아니면 낙폭과대가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네. 우리가 긴 호흡의 관점에서 볼 때 결국에 세상이 탈세계화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런 과정 가운데서 지정학 문제는 더욱더 많이 발생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문제도 여전히 잔존해 있다. 미국의 부채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는 수준이고 엄청나게 높은 수준이다. 네. 예, 이런 부분들을 볼 때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건 왜 정말 그 금이라는 게 좀 과열된 거고 이제 더 이상 이제 가치가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다라고 한다면 예. 화폐를 관장하는 중앙은행들은 여전히 올해는 이제 최근이랑 비교해서도 압도적일 정도로 많은 양의 금 매입이 있었거든요. 중앙은행들이 보유액을 금으로 많이 바꿔 얼마나 늘렸어요? 중앙은행들이? 중앙은행들이 지금 금을 바꾼 수치가 예. 미국 국채보다 많아졌습니다. 외환보유고에서 차지하는 예. 양이. 그러니까 이게 시대가 바뀌고 있다는 걸 우리가 눈치를 채야 돼요.
돼요. 화폐가 여전히 단단하고 달러가 단단하다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겠지만 네. 더 이상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안 사는 걸 넘어서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슬 팔려는 움직임. 중국은 많이 팔았습니다. 중국은 미국 국채를 많이 줄였더라고요. 네, 2013년 한 1조 3천억 원에서 지금 7천억 달러 정도로 그러니까요. 줄였다 보니까 거의 절반 수준으로 줄였고 이제 비슷하게 브릭스 국가들은 팔고 있고 그다음에 예. 이제 동맹국이라고 하는 유럽이나 일본도 더 이상 못 사고 있는 실정이다. 예. 앞으로 달러에 대한 가치가 장기적인 약세 포지션을 가져갈 거라는 건 이제 우리가 충분히 예측해 볼 수 있기 내년에도 때문에 달러 가치는 큰 흐름에서 약세로 간다고 봐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뭐 물론 중간중간에 뭐 경제기가 이렇게 뭐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온다던가 하면 단기간에는 달러 강세가 나타날 수 있겠지만 긴 호흡의 관점에서는 달러 약세가 이루어질 거고 달러와 정반대의 포지션에 있는 금 같은 경우에는 그에 대한 수혜로 가격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큰 흐름이 만들어져 있다. 케이시우드나 이제 다른 이제 그 투자 기관들의 이야기처럼 네. 그런 단기 가격 하락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되긴 하지만 네. 너무 그것 때문에 이런 긴 추세를 놓치는 건 또 안타까운 일이 되지 않을까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봐야 된다고 그러는데 사실 금이 안전자산이다. 그래서 안전하다고 하지만 의외로 변동성도 컸고 오랫동안 내려간 적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이제 1980년이던데 맞습니다. 온스당 50 달러, 850달러에서 쭉 한 5년간 내려갔던데 네. 당시를 보면 야 금이라고 이렇게 한사코 오르는 것만은 아니구나. 그 때를 잘못 만나면 금 투자로 큰 돈을 이룰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당시는 어땠습니까 이게? 일단 이 당시를 우리가 한번 바라봐야 되는데요. 캐시우드의 이야기처럼 금 가격이 한번 상승 모멘텀이 붙으면 좀 많이 오릅니다. 예. 이게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한 10배 정도가 오르는 게 정상적인데 한 사이클을 탈 때요. 한 사이클을 탈 때 10배. 네, 한 10년 정도의 사이클인데 이때 10배 정도가 오르는 게 정상적인데 1970년대 같은 경우에는 막바지에 좀 버블이 끼면서 26배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 보니까 얘가 다시 정상화되는 과정 가운데서 70년대 조금 오른 게 네. 빠르기 시작했다. 80년대. 네, 그래서 한 20년 동안 마이너스 70% 정도의 하락이 있었다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포인트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 우리도 지금 10년의 사이클, 2019년부터 한 2030년 정도의 사이클을 지나가고 있는데 네. 여기에 시기적으로 봐도 우리는 2025년은 한 중간 부분에 있다라는 걸 이해해 볼 수가 있고 2019년이라는 게 상승의 좀 출발로 보시는 겁니까? 네, 상승 사이클의 시그널들이 몇 개 있는데 뭐 실질금리나 생산량 모두가 2019년부터 상승이 시작됐다라고 네. 말해주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상승 사이클의 절반에 와 있다. 또한 그 상승 사이클 기간 동안 금 가격이 한 3배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예. 근데 역사적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상승을 하면 10배 정도 상승을 하는 거다 보니까 그런 거랑 비교해도 아직 가야 될 길이 한참은 남았다. 하지만 이제 그 10배가 넘어서는 순간부터 어떤 과열이 붙게 되면 정말 많이 오르게 될 텐데 이때부터는 이제 사람의 욕심이 끼기 때문에 우리도 이제 그런 매도에 대한 생각을 잘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물론 이제 금이 오를 때 구리도 봤습니다. 은 값이 이렇게 많이 오를 줄 몰랐어요. 은을 우리가 이 부자, 가난한 사람들의 금이다. 좀 온스당 싸니까. 네. 아니, 올 한 해 금 상승률의 배가 됐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거의 올 한 해 동안 2배가 훨씬 훌쩍 넘는 상승을 했었죠. 예. 그렇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제가 이렇게 많이 방송에 출연했을 때도 은 얘기를 하면 금도 지금 살까 말까인데 네, 어떻게 은은 뭐 어떻게 신경을 쓰지? 신경을 거기까지? 쓰지 이렇게 네.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은이 많이 저평가되어 있었고 지금도 사실은 많이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온스당 70달러를 넘어섰죠. 네, 맞습니다. 이게 사상 최고치가 한 50불 정도 되니까 그거를 한참은 더 돌파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예. 이 은이라는 거는 결국엔 금이랑 가격을 똑같이 움직인다. 다만 네. 변동성이 1.5배에서 2배 정도 더 크기 때문에 금의 상승 사이클이 긴 호흡의 관점에서 좀 더 이제 많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네. 그 은은 이것보다 더 큰 퍼포먼스가 나올 거라는 걸 쉽게 이해할 수가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 금이 왜 저평가인지를 따질 때 은이 예. 네, 은이 왜 저평가인지를 따질 때 금의 가격과 비교를 보통 많이 합니다. 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역사를 돌이켜 보면 인류 역사 전반에 걸쳐서 금값은 은값의 한 10배 정도 비싼 게 정상적이었습니다. 10배요. 예, 네. 왜냐하면 실제로 지구상에 있는 금의 매장량이나 총량 같은 걸 비교해도 딱 10대 1 정도로 떨어지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은 가격이 금 가격에 비해 한 60분의 1 정도로 더 저렴하다 보니까 네. 이거는 내가 생각했을 땐 은이 너무 저평가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장 참여자들이 많이 생긴 거고 예. 이게 또 정상화되는 과정까지 우리가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네. 실제로 은은 금에 비해 1.5배에서 2배가 아니라 혹은 3배, 4배 이상 더 높은 상승을 할
살 수 있는 그런 잠재적인 포텐셜도 가지고 있구나. 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요즘 은에 대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산업 수요도 폭발하고 그러니까 산업 있고. 수요가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은은 일반 사람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죠? 은을 사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보통은 두 가지 방법을 많이 택하는데요. 금처럼 실물, 실버바를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실버바. 네, 그리고 이제 실버바는 아무래도 좀 중량당 단가가 있다 보니까 워낙 너무 좀 부피가 덩치가 있죠. 크니까. 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많이 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는 ETF 투자를 많이 하시는 편입니다. ETF요? 네,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도 있고 아니면 해외에 상장된 ETF도 있는데 두 개가 세금 구조가 살짝 달라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우리나라에 상장된 ETF 조금 더 비교적 소액일 경우에 우리나라 상장 ETF를 많이 하시는 편인 것 같고요. 예, 소액인 분들은. 조금 더 규모가 있으신 경우에는 해외 상장 ETF를 많이 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네. 보여지는 조금 것 더 같습니다. 여유가 있으면 아예 실버바를 사는 경우. 네, 맞습니다. 실버바는 또 은행에 가야 됩니까? 아니면 거래소 어떻게? 보통은 이제 금거래소에서 많이 거래를 금거래소에서 하시는 편입니다. 실버바를? 네, 그래서 네. 실물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실물은 이렇게 수요가 많이 몰릴 때 이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금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프리미엄이 쭉 붙는데요. 한번 이제 공급이 부족해서 수요가 프리미엄이 붙기 시작하면 뭐 금은 20% 정도 붙지만 네. 은은 뭐 40%, 50%까지도 붙기 때문에 네. 프리미엄이 조금 괜찮은 시기일 때 실물을 많이 사놓는 게 실물 투자를 이렇게 되게 현명하게 유용하게 활용하는 방법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급등세를 보이는 금과 은 가격 동향과 투자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조기원 스테커스 대표였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